안녕하세요. 동탄노인복지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치매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퇴행성 변화,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질환을 꼽았는데요. 세 번째로 흔한 질환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에 있어서도 가성치매라고 하는 치매와 아주 똑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문제가 특히 노인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떤 치료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부터 극심한 무릎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던 70대 노인께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안증뱅이가 이러다 되는 건 아니냐, 잘 걸으시는 할머니들을 보면은 괜히 얄밉기까지 했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바로 노인 우울증에 걸린 것인데요. 또 한 정형외과에서 이 건강한 노인 100명과 또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환자 약 280여 명을 비교를 해봤더니, 관절염 있는 분들은 약한 관절염을 앓더라도 약 22%, 그리고 아주 심한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은 68%나 우울증을 겪는 거로 나타났어요. 이 정상적인 노인들은 12%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확실히 우울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은 정말 흔하죠. 우리나라 국민으로 친다면은 우울증이 한 6명 중 1명 정도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심심치 않게 우울증 환자를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집안에서 조용히만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거보다는 퍼센트가 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전체적인 유병률로 본다면은 국내에서도 약 15% 정도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보다 이 남자가 훨씬 우울증이 좀 적습니다. 여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활동력이 줄어들고, 또 폐경기 이후에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를 겪으면서 신체적인 여러 변화가 우울증을 잘 유발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울증은 주요한 사망 원인에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WHO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01년도에는 사망률의 약 4위 정도를 차지하고도 있고, 2020년인 올해는 사망률의 2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울증이 많아지는데, 나이가 들면 우울증이 많아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추세를 보면은 약 15% 정도의 우울증에 대한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노인인 경우는 동반되어 있는 다른 질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생길 수는 있죠. 관절염이 심하면은 밖에 돌아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우울증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그 자체가 우울증이 올라가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반되어 있는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잘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곧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젊으나 또는 나이가 많아지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꽤나 높고, 6명 중 1명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울증을 앓게 되면은 다른 병들이 같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도 높아지고, 또 이 노인의 연간 사망률도 정상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망률이 2배 가까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니 얼마나 이 우울증이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우울증은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고, 또 개인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손실도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학업이나 직업이 실패되고, 또 가족관계라든지 대인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체력이 떨어지고 신체 질환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또 이 우울증 환자의 약 15%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년기 우울증의 사회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체적인 질병이나 기능 상실적인 측면에서 내과적 질환이나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잘 생길 수 있고, 심각한 만성 신체 질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이 기능 상실의 정도와 우울증이 잘 생기는 정도가 비례하기도 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어서 잘 걸어 다니지 못하고 관절염이 있어서 밖에 외출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면은 우울증에 훨씬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생활 사건, 그 중에서는 이제 죽음으로 이별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친지의 죽음이나 가족이나 또 친구와 싸우거나 또는 이제 이사를 하는 등의 문제들도 이 생활적으로 우울증을 잘 걸리게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역시 배우자와의 사별이 가장 큰 생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년기 우울증의 사회적인 원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지지 체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지 체계가 사회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는 곳일수록 우울증의 유병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재정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그래서 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능한 잘 지켜내시고 또 미리 상속이나 증여를 하지 않는 것도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든 가족을 돌봐야 되는 노인도 역시 문제가 되죠.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픈 경우에 우울증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과 정상적인 기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평상시에도 이처럼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순서를 보입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좀 좋다가 어느 날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의 기분적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될 때 갑자기 가족 친지분이 사망을 하셨다거나 큰 실패나 좌절을 맛봤을 경우에 금방 기운이 떨어지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 시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몇 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기분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궤도 내로 들어갈 수가 있죠. 누구나 다 이렇게 약간의 감정의 기복은 겪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에 걸린 환자는 다릅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낮아지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이 정상 범위 안에 기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이런 기분의 변화가 수주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상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정상인과 우울증의 뇌를 찍어본 사진입니다. 정상인은 뇌에 활발하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울증에 걸린 환자는 뇌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밝게 빛나고 있는, 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도 저희가 찍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면서도 가벼운 일에도 눈물이 자주 나오는 일입니다. 재미난 TV 드라마나 공연이나 쇼 같은 걸 봐도 남들이 왜 웃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고 전혀 의욕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식욕도 많이 감퇴돼서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배가 고파지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처지기만 하고 무기력해지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끝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항시 우울증을 예상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우울증이 없는 분들은 아침 햇살을 쫙 맞이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태양을 바라보는 생동감 있는 그런 사진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보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번지는 것도 내 탓처럼 생각이 되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내가 잘 못 챙겨줘서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내 스스로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도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우울증 환자의 특징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남 탓을 하면서 비난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잘 풀리지 않을 것이고 온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고 해결되지 않을 거다. 어느 날 운이 좀 좋아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쳐도 다시는 그렇게 또 좋은 날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죠. 모든 일을 흑백 논리처럼 보기도 합니다. 융통성이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이 발생했다는 것도 우울증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년기에 우울증이 잘 생기는 몇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내과나 신경과 계통의 질환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 우울증이 잘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졌다거나 또는 심근경색증과 같이 위중한 병을 앓은 다음에도 우울증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치매 환자인 경우도 높은 빈도로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활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회활동력도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더 잘 생기기도 합니다. 뇌혈관 질환을 앓은 분들 중에서는 약 4명 중 1명 정도가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요. 또 파킨슨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둘 중 하나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니 이 뇌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뇌졸중 때문에 제게 입원하셨던 환자분들께는 퇴원하기 전에 꼭 우울증 검사를 해보고 필요할 때 우울증 약을 일찍 처방해 드리곤 합니다. 어릴 때는 주로 우울증이 생기면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 공부도 잘 안 하니까 성적도 떨어지고요. 조금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가면 약물을 막 남용한다거나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또 아주 심하게 고산병 증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중년 시기에는 건강 염려증이나 죄책감이나 또 의심하는, 특히 배우자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절망감이나 공허함도 많이 생깁니다. 건망증이나 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시간을 계속 끌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화병도 도달할 수 있죠. 노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모호한 신체 증상들이 같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고 불면증이나 불안증, 그리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가성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여성인 경우에는 40에서 55세 사이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안면 홍조, 야간 발한, 수면 장애, 우울감이나 불안, 또 기억력과 집중력의 장애가 20-30%에서 같이 생깁니다. 폐경기에 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환자들 3명 중 1명이 우울증에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남성인 경우는 어떤가요? 명예퇴직을 하고 또 감원이라든지 사회적인 압박감, 낮은 성취감,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면서 우울증이 잘 생깁니다. 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이나 우울감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자살률이 여성의 2배 정도로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거나 또 술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도 남성의 중년 우울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노년기 우울증은 주로 신체적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데 조금 모호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 집중력이나 사고 능력이 떨어지면서 가성 치매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덜 진단되고 덜 치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우울한 기분의 호소보다는 신체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밖에 못 나가니까 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저 노인이 되면은 다들 그렇게 처지고 깔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겠지. 노인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체 질환이나 약물에 의한 우울증도 많은데요. 파란색에 나와 있는 이런 병들을 앓고 계실 때도 문제지만 이 암이나 내분비계 질환, 대사성 질환, 갑상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뇌질환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우울증의 원인으로 작동되기도 하고요. 이 약물을 잘못 먹는 경우도 우울증이 많이 생깁니다. 관절염 때문에 이 진통소염제를 오랫동안 복용하고 또 염증을 가라앉히고자 이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우울증에 더 잘 걸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일부 항생제도 그런 경우가 있고 고혈압약도 일부 고혈압약들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우울증이 있다면은 내가 먹고 있는 약들에 대한 재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당연히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왜 우울증이 왔는지 그 원인부터 자세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치료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광선 치료, 전기 경련 치료나 자기 자극술도 하고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는 정신 치료나 인지 행동 치료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균형 잡힌 식사나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역시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각광을 받는 건 약물 치료입니다. 과거에는 이 약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죠. 이런 치료들을 복합하면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데 이 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은 내가 섭취하는 영양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걸로 우울증을 예방할 수도 있죠. 우울증 치료를 하기 전과 후에 이 세로토닌이 많이 필요로 하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치료하기 전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필요하다고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는 세로토닌이 그만큼 많이 필요 없다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기도 합니다. 타이로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대두라든지 또는 이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고기, 연어,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치즈와 같은 유제품 속에도 타이로신이 많죠. 양질의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이라면 타이로신이 많이 들어있고 이것으로부터 세로토닌과 같은 건강한 행복 호르몬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죠.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게 있는데요. 이 쥐에게 타이로신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음식들로만 밥을 해준 겁니다. 그걸로만 사료를 먹인 거죠. 그랬더니 우울증에 빠져서 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물속에다가 넣어도 정상쥐라면 얼른 헤엄을 쳐서 나오겠지만 이 타이로신이 없는 음식만 먹은 쥐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물속에서 그냥 가라앉아도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익사해버리는 그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한 신체적인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 타이로신이 많고 세로토닌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약물 치료하면은 이런 오해들을 하시죠. 약 그까짓 거 먹는다고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겠어. 그리고 약에 의존하게 되면 또 내 의지가 없어지니까 계속 그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정신과 약을 자꾸 먹으면 중독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신과 약 오래 먹으면 바보가 된다. 오랫동안 먹으면 다른 약의 효과를 또 못 본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면서 잘 안 드셔요. 또 감기약처럼 증상만 다 나으면은 더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모두 다 다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과거에는 우울증에 썼던 약들이 주로 향정신성 약물, 그 중에서도 정신분열증이나 이 양극단에 치우쳐져 있는 양극선 장애 환자들에게서 많이 쓰던 그런 아주 좀 심각한 정신과 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개 앞서 알려드렸던 세로토닌과 관련된 약들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아주 손쉽게 우울증 증상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약물에 대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충분히 치료를 받다 보면 완전히 낫지는 못하더라도 대개 굉장히 좋아지는 우울증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면은 만성적인 주요 우울증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이 주요 우울증이 우울증 중에서는 제일 악질적인 우울증입니다.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 주요 우울증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우울증 치료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우울증 치료제를 써보면은요, 우울증 증상이 탁 나타났을 때 이 급성기 시기에 서둘러서 약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금세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달 정도 증상이 좋아지다가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이와 같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쉽게 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약물에 대해서 나한테 잘 맞는 약인지는 살펴봐야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약을 먹어보는 게 필요하고요. 한 달 정도 먹어보고 약이 잘 듣는다 싶으면은 그걸 2달, 3달, 4달, 최소 6개월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약이 잘 맞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약을 다른 종류로 바꿔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맞지 않으면 한 달 뒤에 또 바꿔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잘 맞는 약을 찾고 그 약을 가지고 6개월 정도 복용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장기적으로 또 유지가 잘 되고 또 장기적으로 먼 훗날 또 재발하지 않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울증에 의한 약물 치료는 잠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에 걸쳐서 나에게 잘 맞는 약을 찾고 최소 6개월 이상은 약을 먹어가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잘 되면은 1, 2주일 안에 수면이라든지 식욕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2, 3주만 지나도 활력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 4주 정도가 지나면 우울증과 관련된 주요한 증상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3, 4주 정도 약을 먹었는데도 이 정도의 변화가 안 나타난다면 약을 바꿔볼 필요가 있죠. 이 우울증 환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울증은 내가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남의 탓을 할 필요도 없고 내 탓을 할 필요도 없지요. 내 머릿속에서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내 탓을 해서 내가 약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우울증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한번 시작하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먹어봐야 우울증에 대한 전반적인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먹어보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약물 치료를 중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동안에는 이 집중력이나 어떤 판단 능력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집을 계약한다거나 부동산 거래를 한다거나 중요한 인사 문제를 다룬다거나 중요한 가족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우울증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혼자 지내지 마시고 다른 분들과 자주 교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자주 만나고 규칙적으로 만나는 친구분들을 두시는 것이 좋죠. 또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즐거운 취미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격려해주면 또 내가 도와주면 분명히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위로의 말을 건네고 도와주는 것이 저분께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나 위로 또 잠시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자꾸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환자분께서 보여지는 증상에 대해서 비난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픈 병자이고 병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만큼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것이 좋죠. 충분히 이 우울증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섣부르게 충고를 하는 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섣부른 충고는 오히려 핀잔을 주는 것 같고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 증상을 더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하라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되고 너무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어머님이 너무 집안에만 계신다고 왜 이렇게 집안에만 계시느냐, 당장 오늘부터 나가서 운동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조급하게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히 집에서 먼저 스트레칭 좀 하시고 일어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조금씩 권유를 해드리다가 요 앞에 잠깐 나가서 차나 한잔 하시자고 하면서, 또는 요 앞에 햇살도 좋은데 잠깐만 걷다 들어오시자고 하면서 같이 운동을 유도하시거나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활동 등을 권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자분께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비춘다면은 절대 그냥 그대로 상담을 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에게 오셔서 함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살에 대한 표현을 하셨다면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어떤 낌새가 눈치가 채진다면은 가족들 또는 보호자분께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오늘 강조드렸지만 이 치료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또 좋은 약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약물 치료를 하면서 금방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우울증, 그러면 결국 우울증 때문에 가짜 치매가 생기기도 하는데 우울증 치료만 제대로 해주면 치매도 모두 다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이 치매가 불치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울증 때문에 치매가 와 있는 분들은 우울증을 완치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치매인 경우에는 병의 발생을 좀 예방할 수도 있지요. 뇌에서의 퇴행적 변화를 막아주는 약이라든지 뇌에서 생각을 이렇게 기억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호르몬이 많아지게 해주는 그런 약을 먹어도 좋죠. 또 병의 진행을 중단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 발현을 늦추는 약들도 있고요. 인지기능의 개선이나 문제 행동의 개선을 통해서도 이 치매는 굉장히 좋아지는 경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울증도 잘 걸리지만 또 치매도 잘 걸리니까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잘 조절해보면 이 우울증도 분명히 조절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진단해보는 것도 더 나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죠. 이 치매의 약물 치료는 주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많아지게 해주는 약을 씁니다. 그 외에도 인지 기능을 개선하게 해줄 수 있는 약물도 쓰고요. 그리고 환각이나 망상 증상이 심한 분들께는 그런 현상을 줄여드리는 약을 씁니다. 이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불면증을 같이 가지고 계실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 불면증을 조절하는 약물에는 잠을 처음에 들게 만드는 약도 있고, 또 잠이 한번 들어서 쭉 유지시켜주는 약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수면제를 드신다면 이제 잠의 유지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주로 많이 우울하거나 여러 가지 상념에 빠져서 또는 잡념에 빠져서 잠을 잘 못 이루신다면 잠을 잘 들게 만드는 수면의 개시, 그것을 도와주는 신경안정제 계열의 약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초조하거나 배회하는 현상이나 또 밤만 되면 공격적인 성향이 심해지는 선망 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향정신성 약물이라든지 행동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약을 함께 병용하시면 또 우울증을 쉽게 회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병발되어 있는 신체적인 원인 질환이 있다면 그런 치료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울증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지역사회에서는 치매 클리닉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주간 치료 시설도 있으니까 흔히 노치원이라고 하죠. 이런 시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방문 간호나 가정 도우미 같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좀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입원 시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고 치료하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울증 그리고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식하지 않아야 하고 적게 먹는 소식이 좋습니다. 하지만 또 기초 대사량이 높은, 기초 체력이 높은 분들에게 무조건 적게 먹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체력에 맞게 먹되 너무 과하지 않게,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의 비율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단백질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두부라든지 계란같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고기, 또 해산물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도 먹어줘야 되는데요. 기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기름, 불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름을 어느 정도 드셔주셔야 내 몸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해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육류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은 포화지방이 많으니까요.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어류, 해산물에 들어있는 기름은 비교적 좋고 불포화 지방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식용유 대신에 사용하신다면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을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시는 것도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은 사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입맛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 같은 것들도 잘 먹지 않게 돼서 단백질 비율이 떨어지고 밥 위주로만 식사를 하니까 탄수화물 위주로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이로신과 같은 중요한 영양 성분들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금연과 절주하는 습관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첩경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성 위험 질환을 갖고 있다면 역시 잘 치료를 해야겠고요. 또 나에게 처방받지 않은 약을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지인께서 관절에 좋다고 해서 처방받은 약을 나도 함께 나눠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요법도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대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여러 가지 광고들을 보고 구매하시게 되는 제품들 중에서는 실제로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식품 또는 특정한 어떤 것들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먹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질환이 예방되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또 대부분의 그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이나 판매하는 제품들은 그렇게 직접적인 그 질환에 대한 예방 능력이 검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특정 질환에 대한 걱정이 있거나 특정 질환을 꼭 예방하고자 한다면은 예방에 필요한 전문적인 약물을 먼저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 이후에 전문의나 해당하는 과의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그런 식품들을 또는 그런 제품들을 섭취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잘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드셔야 합니다. 건강하신 분이라면은 먼 훗날의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질병의 예방까지 이어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니만큼 이 광고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뇌에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낙상을 하게 되면은 머리를 부딪힐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낙상하더라도
뇌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 남자분들께서 과음을 하고 나서 넘어지며 뇌를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머리를 각별히 조심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매든 우울증이든 일찍 진단을 받을수록 진행돼서 나빠지는 것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만큼 빨리빨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를 막는 약, 또 우울증을 예방하는 약들이 요즘 너무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부작용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약을 잘 선택해서 조기에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치매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호전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같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치매가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는데요. 우울증 그놈 하나만 잡아서라도 치매가 100% 완치되기도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 노인분들께 나타나는 우울증적인 증상들을 간과하지 말고 또 가족들, 보호자의 입장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전문가의 손길, 또 약물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치매를 예방하고 또 우울증을 예방해서 건강한 노년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